2013년 5월 26일 일요일 오전 주말을 맞아 낚시를 하기 위해 경주시 건천읍의 한 저수지를 찾은 김모 씨는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낚시용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수상한 물체. 한 발짝씩 물가 쪽으로 다가가 확인해보니 하의가 벗겨진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김 씨는 도망치듯 저수지에서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야 겨우 경주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쯤에 그 백석 저수지에서 시체를 발견했거든요. 이제 막 머리카락이 둥둥 떠 있고 그 여자 시체 같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발견된 사체는 여성으로 확인되었고 하의는 벗겨진 채 상의는 속옷과 겉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앞니네개가 부러지고 얼굴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 점으로 밀어볼 때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엎어진 상태로 물에 떠 있었다. 하의는 벗겨져 있고 상의만 걸치고 있었다. 눈하고 눈이 시퍼런 눈 들었고 노린자도 시퍼렇고.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사체의 지문을 감식한 결과 숨진 여성은 하루 전인 5월 25일 오후 7시경 대구 동성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대생 22살 남모양이었습니다. 술 먹고 새벽에 택시 타고 토요일로 연락을 누겼고 다음 날 오전에 사체가 한 80km 떨어지면 완전 전주에 가거든요. 전날 저녁 대구에서 사라진 남양이 대체 왜 80km나 떨어진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일까? 사건은 하루 전인 5월 25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 12시 아르바이트를 마친 남양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25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 2명을 만나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새벽 4시쯤 집에 가기 위해 클럽 밖으로 나옵니다. CCTV 확인 결과 지인들이 택시 기사에게 술에 취한 남양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남양은 다음날 오후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휴대폰 연결조차 되지 않자 부모님은 마침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양의 휴대폰이 꺼진 점으로 미뤄 범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먼저 남양을 태웠다는 택시기사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양이 귀가한다며 택시에 타고 난 뒤부터 연락이 끊기고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남양을 택시에 태웠던 지인들이 택시기사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20, 30대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구 지역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타살 사건을 명백하고 그래서 새벽에 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승차한 택시를 지금 우선 찾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당시 대구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모두 17,011대. 이 가운데 20대에서 40대 운전기사 363명이 우선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7일 뒤인 5월 31일 경찰은 당시 남양을 태웠던 택시기사 이모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로부터 사건 당일 구체적인 상황 진술을 듣다가 중요한 단서 하나를 포착하게 됩니다. 택시기사 이 씨는 술에 취한 여대생을 태워가고 있었는데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나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한 남성이 뒷문을 덜컥 열고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자신이 여성이 남자친구라며 원래의 목적지인 수성구 만촌동에서 북구 상격동으로 목적지를 변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라 믿었고 이들이 하차한 장소 주변에 모텔이 있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와 모텔을 가는 거라 생각해 큰 의심을 하지 않고 택시를 몰고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남양과 정체 모를 남성이 택시에서 내렸다는 북구 상격동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술에 취한 남양을 질질 끌며 모텔로 들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텔 업주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뜯기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다 없는데요 이러니까 한 말 안 하고 있다가 여자분 데리고 손 잡고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취해서 말하는 거 다시 못하겠어요.
결국 모텔방을 구하지 못한 이 정체불명의 남성은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25살 조명훈이었습니다. 그런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클럽에서 같이 논 사실이 있던 그 남자, 20대 남자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조명훈은 2011년 1월 울산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발생 4개월 전 본인의 자취방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명훈이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위험인물로 파악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조명훈을 급히 체포해야 하는 상황. 경찰은 조명훈을 잡기 위해 주변 클럽에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8일이 지난 6월 1일 새벽 2시 조명훈은 이날도 남양을 만났던 클럽에서 또 다른 여성과 대화를 시도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택시기사 진술을 듣고 또 진술에 부합하는 그 상격동 그 CCTV 자료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또 클럽 그 골목에 경사들 저는 그 급파해서 그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조명훈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임을 자백했습니다. 조명훈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5일) 새벽 클럽에서 남양에게 치근덕거리던 중 이를 말리는 외국인 남성과 다툼이 벌어졌고 이 일로 클럽 밖으로 쫓겨난 조명훈은 건물 밖에서 남양을 기다리며 그때부터 성폭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양이 집에 가기 위해 클럽을 나오는 것을 확인한 조명훈은 간격을 두고 따라붙어 걷던 중 남양이 택시에 탑승하자 뒤따르던 택시에 탑승해 남양의 택시를 뒤쫓아갑니다. 남양이 탄 택시가 신호대기로 멈추게 되자 뒤따라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남양이 타고 있는 택시에 합승한 것입니다. 조명훈은 택시기사에게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쫓아온 것이라고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남양의 집으로 향하던 택시를 북구 상격동 쪽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술에 취한 남양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근처 모텔로 향했지만 빈방이 없다는 말에 결국 자신의 자취방으로 남양을 끌고 갑니다. 그 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술이 깬 남양이 거세게 저항하자 가슴을 발로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조명훈은 숨진 남양의 사체를 이불로 감싸 화장실로 옮긴 후 지갑과 옷가지 등 소지품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버리고는 태연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잠에서 깬 조명훈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이불로 감싼 뒤 테이핑한 남양의 사체를 트렁크에 싣고 경주에 있는 백석저수지에 가서 유기했습니다. 사체가 발견되고 하루가 지난 뒤 진행된 부검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흉부 손상에 의한 출혈과 갈비뼈 골절 및 내부 장기 파열 그리고 부러진 앞니내개, 얼굴뼈 골절도 확인됐습니다. 강한 충격이 되면 장기가 파열되거든요. 일부 외력에 의해서 손상을 입고 사망했는 그런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명훈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자 신고할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 살해하게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2013년 6월 4일 자신의 자취방에 대한 현장 검증에서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크게 다치자 비명을 지를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어땠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피해자가 반항을 했기 때문에 당황했나요? 모르겠어요. 범행 현장에서 80km나 떨어진 경주시 외곽저수지에서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조명훈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조명훈의 주변 사람들은 조명훈이 평소 여성 편력이 심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한 달 넘게 사귄 대학생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명훈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술을 먹으면 갑자기 돌변해 여성을 폭행하고는 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눈치 가면서 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정말 한 살도 어리면 억수로 강한 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정말 강한 거지.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13년 11월 22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 무기징역형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조명훈은 뻔뻔하게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명훈은 10년째 청송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감 중입니다. 법원의 정신 감정 결과와 같이 범인의 높은 열등감, 분노, 적개심, 충동적인 성향, 타인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결국 성범죄와 그로 인한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성범죄의 전력을 가진 20대 청년으로서 그가 저지른 성범죄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가 가진 왜곡된 성의식과 욕망의 해소가 직접적인 목적이자 동기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범인의 성향과 20대 초중반이라는 나이로 보았을 때 아마도 평소 음란물에 탐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성향이 그의 잘못된 성관념과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 같은 클럽에서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체포된 것만 보더라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책과 반성적인 감정이 빈약한 것도 반복적인 그의 범행에 한몫하였을 것입니다. 피해자 남양은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성실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도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해 평일에는 늘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며 집안 살림을 도왔던 남양. 그 여대생의 꿈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애꿎은 여대생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조명훈. 평생 감옥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